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의 이명철 해설위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로 2024가 네덜란드 대 잉글랜드 이렇게 이제 최후의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됐는데요. 저희는 사실 녹화 타이밍은 조금 이른 타이밍이긴 하지만 유로 2024 준결승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어서 또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따끈따끈한 얘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뭐 여태까지 지나온 얘기 보다도 이번 시간은 주로 좀 두 팀 맞붙는 프리뷰 형식을 띄웠으면 좋겠고요. 네덜란드 대 잉글랜드예요. 네덜란드가 여태까지 9골 넣었죠? 네. 그러니까 스페인보다는 약간 적지만 네덜란드가 그래도 이번 대회에서 비교적 많은 골을 넣은 팀들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아주 잘 터지는 날은 또 뭐 잘 터지는 팀이에요. 근데 반면 이제 잉글랜드는 프랑스보다는 조금 많은 골을 넣긴 했지만, 그리고 벨링엄 선수, 케인 선수가 2골씩이죠 지금? 네.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 이번 대회 가장 야단을 많이 맞고 있는 팀이 지금 잉글랜드이고, 사실 팀 스피드가 여전히 영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리고 케인 선수가 경기에서 뭔가 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선수의 뭐 위치가 높으냐 뭐 낮으냐를 떠나서 패스 맵 같은 것만 보더라도 케인 선수가 좀 다른 동료들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아직까지도 많으니까, 결국 이 팀은 선수들의 동선 정리 및 조직적인 전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케인이 그 정도로 분리된 형태로 움직인다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좀 이렇게 공격이 잘 되는 팀들에 비하면, 그리고 뭐 비록 탈락은 했지만 예를 들어 뭐 티르키예니 뭐 오스트리아니 뭐 스위스니 이런 팀들에 비하면 전체적인 팀 스피드가 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느리죠? 조금 나른한 축구를 한다고 할까? 약간 좀 게으른 듯한 축구를 한다고 할까? 파괴력이 좀 부족한 축구를 한다고 할까? 어쨌든 잉글랜드는 약간 그런 인상이라서 그 네덜란드가 쿠만 감독이 용병술만 잘 가동하면 오히려 이거 네덜란드가 이기는 게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팬들도 이제는 꽤 있거든요. 대회 시작하기 전에야 뭐 프랑스, 잉글랜드 양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특히 학포 선수가 또 요번 대회 잘해주니까 좋으실 것 같은데. 뿌듯하죠. 그 네덜란드, 잉글랜드 이 얘기를 듣겠습니다. 잉글랜드에게도 좋은 이야기 먼저 해줘야 되겠죠. 이번 스위스전은 정말 사카의 동무대였습니다. 부카요 사카가 정말 기회 창출, 뭐 본인의 어떤 멋진 동작들, 골, 결국은 사카 선수의 개인 기량이 공격에서 정말 번뜩였기 때문에. 근데 사카 해줘 아니면은 파괴적인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그 해줘가 사카 정도 되는 선수라면 이렇게 또 위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라는 할만하다. 게 저는 이번 스위스전에서 많이 느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주셨던 그 모든 문제점이 사실 잉글랜드 경기를 보면 매번 나타나고, 경기를 보면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왼쪽은 여전히 살아나고 있지 못해요. 여전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빌드업의 체계 자체에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약속돼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선수의 선택에 따라 좀 의존한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되게 이런 구조를 가진 팀의 문제점은 빌드업을 할 때 후방에 너무 많은 숫자가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위쪽의 선수들이 고립이 되거나 해조 축구가 된다는 건데, 딱 그 느낌이 지금 맞습니다. 케인은 고립되고 사카는 해조 축구를 하고 있고, 포든 또한 소속팀에서의 폼처럼 지금 뭐 장점을 잘 끌어내지 못하고 있죠. 포든 선수는 이제 남은 경기들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태까지만 보면은 맨체스터 시티 안에서의 어떤 하나의 이른바 부속품, 선수를 부속품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모든 선수는 사실 팀 입장에서 보면 부속품이잖아요. 시티에서의 부속품으로서의 포든과 잉글랜드에서 좀 짜여진 전술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의 포드는 차이가 확실히 좀 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경기를 보고 계시는 우리 맨시티 팬분들께서는 포든에 대한 지원이 아예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가혹한 환경이다. 선수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다라고 다시금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잉글랜드의 경우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장점이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장점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늪을 빠뜨리게 할 수 있어요. 상대가 그냥 늪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템포가 늦잖아요. 나른한 축구.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 또한 템포를 못 가져가게 만드는 일종의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늪 축구가요, 저는 정말 아리송한 그 느낌이 좀 있는데, 못하는 건 맞는데 상대 또한 못하게 만들어요. 스위스의 경우는 사실 수비하는 그 위치 자체가 굳이 따지면 위쪽이 아니고 원래도 약간 아래쪽에 치우쳐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특유의 그 나른한 축구 스타일에 스위스에 다소 내려서 있는 수비 스타일이 만나니까 스위스도 스위스대로 원래 하고자 했던 그 공격의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잉글랜드는 잉글랜드대로 템포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이 쥐어져 있는데도 그걸 높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경기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나른해진 그런 상황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위스는 오히려 그럼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상대가 좀 더 나은가요?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저는. 물론 그래도 수비적으로 아니면 뭐 공격진과 수비가 수비진의 부담은 되죠. 그런데 그럼요. 독일이나 스페인이면. 네, 1대1에서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경기는 재밌었을 것이고 스위스가 이전에 보여줬던 좀 유의미했던 전개들이 좀 더 나왔을 것이다. 실제로 독일과는 조별리그에서 붙었잖아요. 3차전 때. 이길 뻔했었죠. 네, 정말 이길 뻔했고 정말 잘했거든요. 그만큼 스위스는 제가 볼 때는 잉글랜드를 만나면서 늪에 빠진 것이 좀 아쉬웠는데 근데 이 스위스의 스타일과 네덜란드의 스타일은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다르죠. 아예 다릅니다. 네덜란드는 그래도 팀 스피드가 꽤 있어요. 꽤 있죠. 네, 특히 상대 위험 지역에서의 그 만들어가는 팀 스피드는 물론 이제 차비 시몬스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날려먹는 게 좀 데파이 선수 이런 선수들이 네덜란드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데파이나 시몬스나 이런 선수들 조금 짜증 나실 가능성도 있는데 그 날려먹는 게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여기서 요 복닥복닥한 이 공간에서 특히 상대 위험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에는 잉글랜드보다는 한결 스피드가 있다.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그냥 볼을 갖고 전진하고 운반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템포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 편이기도 하고요. 후만 감독의 네덜란드가 공격을 할 때는 딱 3-2-5, 3-2-4-1의 이제 구조를 취하는데 쓸 수 있는 공격 옵션이 다양하다는 것도 이 팀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데파이 선수의 가짜 9번 기용을 좀 많이 세우기는 합니다만 역시 이번 트리키예전도 그랬듯 조금 전방에서의 옵션에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면 베오르스트 선수를 넣어서 또 높이에서의 보강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히려 그 베고르스트 선수 톱 들어가고 데파이 선수가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나 치어진 스트라이커처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 보이는 면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트리키예전 후반이 그랬죠. 데파이 톱보다도. 데파이 선수가 오히려 요즘 뭐 굴리트라고 불리는 왼쪽에 하코 선수와 함께 같이 호흡을 맞추니까 왼쪽에서의 어떤 넓은 연계, 하프 스페이스 활용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후반전의 하코가 전반보다 더 살아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베고르스트 선수는 어떻게든 높이에서의 이점을 안겨줄 수 있는 선수고 항상 상대 센터백과 붙어주면서 그래도 한두 명을 끌어줄 수 있는 옵션이잖아요. 학포와 데파이가 왼쪽과 넓은 공간,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주면 자연스럽게 이번 대회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학포의 드리블 능력이 그대로 왼쪽에서 통할 가능성이 크고 사비 시몬스 선수가 그러면 왼쪽 하프 스페이스가 아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마무리 0점만 조금 더 잡힌다면 그래도 이 구조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일단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네덜란드의 이 구조 자체 3-2-4-1을 통한 구조나 말씀해 주셨던 공격으로 나아가는 템포나 그리고 스위스와 다르게 이 팀은 수비 위치를 좀 높게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있는 팀이에요. 잉글랜드는 빌드업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네덜란드의 압박을 받았을 때 슬로바키아전에 그랬던 것처럼 미드필더가 아예 고립이 되면서 보다 더 전진이 안 되고 실수를 허용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네덜란드가 스위스와는 완전 다른 느낌을 주는 팀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분명 어려움이 클 텐데 그럼에도 이 경기는 왠지 나른한 템포로 경기가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덜란드가 잉글랜드의 늪에 빠질 공산이 크다. 네. 네덜란드는 어쨌든 좀 잉글랜드보다는 빠르게 하려고 할 텐데. 잉글랜드가 계속 템포를 늦추고 무엇보다 잘 버틸 것 같거든요. 라이스 선수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이스 그리고 이제는 라이스의 파트너로 마이누 선수가 완전히 좀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꽤 잘해주고 있고 그 부분에서 마이누 선수가 기여하는 부분도 있는데다가 결국 그 선수들의 1대1 능력을 보면 잉글랜드 선수들의 최고 장점은 결국 각자의 1대1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점인데 이거는 반다이크 더블 A 그리고 아케가 아니면 판더벤 선수겠지만 백스리가 분명 견고한 네덜란드긴 하지만 그럼에도 잉글랜드 선수들이 그런 1대1 능력은 4강 중결승까지 올라온 레벨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이런 4강으로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 자체가 조금은 더 긴장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렇다면 서로가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 중결승 레벨에서의 긴장감을 봤을 때 네덜란드도 분명 본인들만의 템포대로 더 공격으로 뭔가 많이 나가기에는 부담이 되거나 긴장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좀 조심스러워지는 면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걸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공격을 나갔을 때는 잉글랜드 또한 잘 버티고 오히려 템포를 늦췄을 때는 약간 전체적인 템포가 저는 경기에 좀 나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경기 0대0이나 1대1 해가지고 또 길게 갈 확률이 높은 경기예요? 그럴 가능성도 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면 전 그쪽을 예상하고 싶거든요. 근데 네덜란드가 이걸 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빠른 좌우 전환이 제가 볼 땐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볼란치에 서는 선수들 3-2-4-1에 2에 서는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라인더르스나 사우턴이나 결국은 이 미드필더에 배치되는 선수들이 좌우로 빠른 전개와 전환을 해줘야
그 잉글랜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네덜란드가 얼마나 그 전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지가, 아니면 반다이크를 활용해서 사실 롱패스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 전환이 빠르게 나올수록, 그리고 말런이나 베고르스트와 같은 이제 막 주전이라 하기는 힘들지만 그때그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을 시간대에 따라 알맞게 활용을 한다면 저는 네덜란드가 그럼 이 경기는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팬분들은 아마 선발 기용이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루마니아를 대승으로 잡아내면서 이 선발을 쿠만 감독이 8강에서 바꿔줄 이유는 좀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루마니아전도 초반에 부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경기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뛰고 있는 선수들 간의 합이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 엔트리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은 당장 기간이 짧으니까 쿠만 감독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개인적으로는 베고르스트 선수를 최전방에 두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베르바인 선수 설마 또 그 오른쪽 윙으로 나오지는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나왔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환 속도 자체에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팀의 이 기조 자체를 좀 더 빠른 전환 속도를 가져가는 쪽에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최전방의 베고르스트 선수가 일단은 나와서 최대한 상대 수비를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왼쪽에서 하포와 데파이의 호흡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 둘의 연계에서의 혹은 드리블에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왼쪽에서의 그 볼을 간수하는 시간이 살아나면 잉글랜드 수비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반대편 둠프리스 쪽으로는 분명 기회가 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 트리키에전 후반에 보였던 그 좋았던 조합들을 저는 조금 더 선발로 내세우는 것도 생각해봄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둠프리스 선수 말씀하셨으니까 둠프리스 선수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간간히 어시스트성 장면도 만들기는 하는데 네. 뭔가 좀 너무 불안하다. 특히 수비 시에 사실 지난 그 튀르키예전에서도 그 안 줘도 될 코너킥을 둠프리스 선수가 집중력 저하 내지는 상황 인지를 영 제대로 네. 못한 건데, 그 자기 편 맞고 나가는 건데 그거 막 그냥 좋다고 내보내다가 코너킥 줘가지고 실점한 거잖아요. 근데 둠프리스 선수보다는 프림퐁 선수 기용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는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아, 일리 있다. 네, 왜냐면 프림퐁이 들어왔을 때 분명 속도라는 확실한 옵션이 있고, 마무리는 사실 레버쿠젠 시절을 보더라도 프림퐁 선수가 어떤 0점이나 마무리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장점이 있다 보기는 힘든 플레이 스타일이긴 합니다. 수비적인 선수라고 볼 수도 없고. 네, 근데 워낙 둠프리스도 사실 잔실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프림퐁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프림퐁이 아닌 둠프리스를 쿠만 감독이 선발로 세울까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 오른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래도 신체 조건이 프림퐁과는 좀 더 힘 자체를 갖추고 있는 선수가 사실 둠프리스 선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크로스의 방점을 찍을 때 높이에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을 아마 쿠만 감독은 조금 더 둠프리스가 좀 더 다양한 옵션을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제공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는 기용한 게 아닐까 싶긴 하더라고요. 네, 쿠만 감독의 어떻게 보면 좀 취향이라고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네덜란드는 뭐 선발이 조금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쿠만 감독이 여기다 조금씩 이제 교체를 하면서 또 변화를 주면 그거대로 또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작동을 하곤 했던 경기들이 이번 대회에 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적인 운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요 네덜란드 대 잉글랜드전은 그래도 어디가 살짝이라도 좀 우세할까요? 그래도 네덜란드가 유세하죠. 네. 그럼 아까는 근데 잉글랜드의 흐름에 네덜란드가 말려들 공산이 크고 같이 나른한 경기가 될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유리한 건 네덜란드다. 맞습니다. 네. 대신 시원시원한 경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기더라도 좀 뭔가 한 골 두 골에 지지부진한 약간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잉글랜드의 스타일 자체가 워낙 상대를 늪에 빠뜨리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도 흥미면에서는 조금 반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그냥 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러면은 기회도 좀 더 많이 만들 거고 전환도 좀 더 잘 시킬 팀이니까 결정력만 살아나면 되겠네요. 네덜란드는.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축구를 보면서 느끼지만 결국 기회를 많이 만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계속 숫자를 많이 두고 있는 팀도 숫자가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위기를 많이 내주기 마련이거든요. 저희 두들기다 보면 결국은 골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잉글랜드도 아까 프랑스나 뭐 좀 비슷한 논리인데, 그 사카 딸깍, 케인 딸깍, 벨링엄 딸깍, 요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든 선수도 뭐 왼발 중거리포 언제 한번 터지지 말라는 법은 없고. 네. 벨링엄도 있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네덜란드의 수비에 대응을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반다이크와 더브레이와 아케
혹은 뭐 이제 판더벤까지 백스리 조합의 이 시너지가 꽤 괜찮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반다이크 선수의 뭐 리딩 능력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반다이크가 백스리의 가운데에 서고 좌우 쪽에서는 더블A와 이 아케 선수나 아니면 이제 판더벤 선수를 봤을 때 이번 트리키에서만 보더라도 수비진이 정말 육탄방어를 하면서 막아내는 장면들을 보면 반다이크 선수는 사실 가장 최후방에 남아서 최대한 신중하게 수비를 좀 마지막에 책임지려는 성향이 좀 강한 선수거든요. 근데 적어도 튀르키예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좌우 센터백에 서는 선수들이 최대한 몸을 날리면서 수비해내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판더벤 선수는 특히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 속도를 살려서 튀르키예의 마지막 공세를 거의 대부분 막판에 막아내는 데는 판더벤 선수의 영향이 저는 지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격에서만 교체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는 판더벤이 선발이 아니더라도 이제 교체로 나중에 나오면 네. 후반에 그 엄청난 스피드를 발휘하면서 상대의 몰아치기를 다 그냥 저지를 시킨다. 다만 아쉬운 거는 쭉 봤을 때 반다이크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막 그 괴물 같은 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수비진을 보면 네덜란드가 지금 좋은데 네. 예, 반다이크만은 최절정의 폼처럼 보이진 않는다. 그렇죠. 예. 중간중간 네덜란드도 분명 위험한 장면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예상을 할 때는 한 방을 잉글랜드가 효율적으로 살릴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쪽이 유리할 거다라는 쪽에서 예상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잉글랜드가 기회를 많이 만들 거라 보기는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레이스를 봤을 때는 쉽지 않고 다만 역시 한 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뭐 언제나 염두에 두긴 해야 되겠죠. 결국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말씀은 두 경기 준결승 프리뷰를 좀 들어봤는데 여태까지 재밌게 한 팀들에 좀 더 점수를 주시는군요. 월드컵 결승전 재판 네, 스페인 대 네덜란드가 만약 되면 네. 근데 이제 당초의 우승 가능성은 프랑스 대 잉글랜드였어요. 그게 되느냐 아니면 월드컵 결승의 재판이 되느냐. 그렇죠. 예. 네. 예, 재밌네요. 예. 어쨌든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취향은 여태까지 그래도 골도 많이 넣고 재밌게 해준 팀 그리고 뭔가 공격의 다양성과 가짓수가 많은 팀 네. 이쪽으로 이명철 해설위원님은 그래도 선호도를 나타내셨는데 네. 근데 또 실제 경기는 어떻게 될지 그건 두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유로 4강 이제 정말 유로 2024의 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프리뷰가 어느 정도로 또 적용되는 그러한 준결승 두 경기가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다음 코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